자, 앞에 보세요. 아까 모의고사 받았죠? 자, 봐봐봐. 이거 아까 했던 거 19번 문제만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이거 지금 페이지가 7페이지거든? 아까 그대생의 소수표져 있죠?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게, 자, 생각해봐봐. 자, 생각해봐. 봉사는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곳이야, 내려놓으려고 하는 곳이야? 내려놓으려고 하는 곳이야. 맞죠? 1번 선지마. 자, 숙제를 의미하며 부정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장소야. 욕망을 실현하는 거야? 아니지. 맞죠? 자, 다음 2번 봐. 소울 이파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린다고.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상승적 이미지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맞죠? 진짜 그냥 잘만 읽으면 돼, 문장을. 알겠죠? 자, 3번 선지 봐. 솔속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는 부분에서 박새들의 절망감을 엿볼 수 있어. 맞아? 아니야. 지금 이 구절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솔숲이 얼마나 이제 화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냥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좋은 장면이야.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눴을 때. 맞죠? 아니야. 자, 다음 4번.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 봐봐. 내 마음의 끝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는 건 잡겠다는 거야, 놓겠다는 거야? 놓겠다는 거잖아. 잡아둘 필요가 없다며. 놓겠다는 거잖아.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 연결돼야 안 돼? 연결되는 거야. 알겠죠? 집착이 뭔데? 가지고 있는 거야. 놓는다고. 맞죠? 집착에서의 해당. 자, 다음 5번 봐봐. 거기 있는 바람과 찬 소리는, 자, 수많은 새 잎사귀들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라고 돼 있어. 자, 지금 거기 있는 바람과 그 다음에 찬 소리 내린 실가지. 찬 소리가 중요해, 실가지가 중요해. 실가지가 중요해. 맞죠? 자, 그래서 거기 숲에 있는 거거든. 숲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었어. 맞죠? 좋은 곳이라고. 이해되죠? 그럼 화자가 지향하는 그 좋은 곳에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존재 있어 없어? 없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화자가 바라는 곳이고 좋은 곳이잖아. 선생님 차갑고 눈, 뭐 된소리, 찬소리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막 시련, 고난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 맥락을 봐야지. 맞죠? 자, 맥락 안에서 봤을 때 이거 전부 둘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숲 안에 있는 거야. 솔숲 안에 있는 거라고. 솔숲이 뭔데? 화자가 가고 싶어 하니까 화자가 바라는 공간이야. 맞죠? 그 바라는 공간에 시련과 고난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될 수 없습니다. 경계하는 대상이 아니야. 왜? 얘네들 전부 숲 안에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답이 한번 4번인 거지. 이해되죠? 그냥 진짜 읽고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월 모의고사 펼쳐주세요. 자, 화법이랑 장문 파편은요, 저거 하고 나서 할 겁니다. 문법하고 나서. 자, 7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이거 중학교 때 거의 대부분 다 했던 거야. 대부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중세국어의 모음 표기에 대한 수업 일부분이랍니다. 자, 중세국어 모음 생각해 봅시다. 무슨 원리로 만들어졌어? 기억하는 사람? 모음과 자음 둘 다 동일하게 무엇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전에. 자, 그건 나중이고. 자, 모음과 자음의 기본자 혹시 기억납니까? 모음의 기본자 뭐 있어? 점 아래하라고 했다 예전에는. 맞죠? 그 다음에 뭐 있어? 그 다음에 이거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 천지인. 기억나요? 자, 그래서 뭐가 하늘이야? 얘가 하늘이야. 이게 뭐야?
지, 땅이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잖아. 천지인. 맞죠? 자, 자음의 기본자 뭐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기억 안 나죠? 어금니 소리 뭔데? 기억. 잇몸 소리 뭔데요? 리을. 잇 소리 있었어. 잇 소리. 이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 그렇지. 응 하면 진짜 입의 모양을 본떴다. 리음.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리음. 내가 방금 본떴다고 얘기했어. 본뜨다가 무슨 말이야? 한자로 모양을 본뜨다. 진짜 이거 안 했는데. 알긴 알지. 시험을 쳤는데 심지어 서술형으로 다 적었을 텐데. 무슨 원리? 기본자. 상을 본뜨다. 상형. 그렇지. 상형의 원리. 상이 모습, 형이 본뜨다. 모습을 본뜨다. 모양을 본뜨다. 상형의 원리.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자, 모음은 무슨 원리로 발전? 합성의 원리로 발전. 자, 그래서 1차로 합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처음이야. 처음 한자가 뭐야? 초. 뭔데요? 초출자. 자, 어떻게 만든 거야? 모음의 기본자 플러스 기본자로 만든 거죠. 기본자가 뭔데? 이거 벌써 아, 어, 오, 우 네 개가 이제 기본자 플러스 기본자죠. 자, 그 다음 2차로 합성할 거야. 걔를 뭐라고 하는데 한 번 더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재출자라고 하죠. 어떻게 만들어져? 초출자 플러스 기본자. 자, 그럼 아, 어, 오, 우에서 기본자가 합쳐지는데 뭐만 합쳐져? 아래아만 합쳐지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야요요유. 이렇게 되면 재출자가 됩니다. 자음은 문제 없죠? 자, 다음. 자, 재출자와 초출자가 합쳐지는 경우가, 재출자와 기본자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기본자와 기본자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재출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요것도 알아야 되네. 이중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단모음이 있습니다. 단모음의 뜻은 뭐야? 그렇죠. 입 모양이나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변하는 모음을 뭐라고 해?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아, 어, 오, 우 뭔데? 단모음이야. 야여, 요유 뭐야? 이중모음이야. 근데 그럼 생각해봐. 애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애 단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모음표 생각해보세요. 키위를 주게 되었어. 그 모음표의 모음 10개는 전부 무슨 표입니까?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기억나죠? 이중모음은 표가 없어요. 왜 없는데? 발음할 때 모양이 변하는데 어떻게 나눠요? 맞지? 자, 그래서 단모음표 10개 있었잖아. 맞죠? 거기에 에 있어 없어? 있어. 키위를 주게 되었어. 에 있잖아. 맞죠? 얘 단모음이야. 근데 생각해봐. 이 단모음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얘 혹시 재출자야? 뭐 누가 끄덕끄덕이야? 이게 어떻게 재출자야? 재출자 아까 뭐라고 했어? 초출자의 기본자가 합쳐져야 재출자라고요. 얘는 뭐가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미안합니다. 초출자의 기본자 합쳐진 거 맞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라고 하는 초출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자지. 맞죠? 자, 그래서 초출자랑 기본자 합쳐진 거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와 봅시다. 와, 얘 재출자 맞아 아니야? 덥다. 와, 재출자 맞아 아니야?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얘 지금 초출자랑 기본자 합쳐진 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맞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기본자 플러스 기본자가 만들어진 거야. 맞죠? 아 미안합니다. 초출자 플러스 초출자가 만들어진 거야. 맞죠? 기본자 없어. 기본자는 2가 기본자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초출자의 기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야. 얘는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야? 초출자 플러스 초출자가 만들어진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기본 이렇게 해서 기본자 4개가 합쳐져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O와 R을 합쳤다고. 자 그래서 애처럼 초출자를 E와 합쳤다. 그 말은 뭐야? 초출자랑 기본자를 합쳤다 이 말이야. 자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표기였다고. 자 Y는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표기인데 얘는 뭐야? 초출자랑 초출자가 합쳐진 표기라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지 봐봐. 얘 기본자고 중세국어에서 단모음 맞을까요? 무조건 단모음이야. 왜? 기본자니까. 맞죠? 그래서 아래아는 당시에 이제 단모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봅시다. 아는 초출자로 중세국어에서 단모음이었다. 맞나요? 맞죠. 초출자가 단모음. 그 다음에 요는 제출자 맞아 아니야? 요 제출자 맞아 아니야? 맞지? 야여요유. 맞죠? 이중모음 맞아? 맞아. 자, 위는 자 초출자끼리 합한 표기로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 맞나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단모음 체기표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라고 해서 우리 현대국어에선 얘를 어떻게 발음해? 위라고 해서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근데 몰라도 되지만 얘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 맞아요. 중세국어든 얘가 이중모음이었거든. 근데 뭐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알겠죠? 어떻게 돼야 돼? 초출자 플러스 기본자가 되어줘야죠. 맞죠? N은 뭔데요? 그러면 초출자 플러스 기본자지. 맞죠?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이다. 사실 중세국어에서 얘 그때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름방학 때 할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얘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자, 지금 여기서 중세국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처럼, 와처럼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그리고 여기 표시해 주세요. 이중모음. 중세국어 때는 애랑 와랑 둘 다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얘 발음 어떻게 했냐면 애를 어떻게 발음했냐면 어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래서 어랑 이 소리를 둘 다 냈어요. 왜냐면 어랑 이가 합쳐진 거니까. 알겠죠? 와는 어떻게 해? 우리 지금이랑 똑같지? 오, 아 합치면 와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이중모음인데 그때 당시엔 이런 애들도 전부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 선지가 맞는 말이야. 애는요 아와 이가 합쳐졌다고. 초출자 아랑 이가 합쳐져서 중세국어에서 무슨 발음이었다고? 이중모음 발음이었다고. 얘 어떻게 발음? 아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알겠죠? 얘는 뭐야? 위 이렇게 발음하고요. 알겠죠? 자 다음 8번 부정문. 이거 여러분들 배워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보기 읽고 그냥 알아서 푸는 거야. 생각해서 모의고사에서. 알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내신이니까 자 필기합시다. 우리 부정문은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빨리 시간 없다. 자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짧은 부정문. 난 긴 부정문. 자, 이 안에서 또 뭐로 나뉘느냐?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나뉩니다. 자, 짧은 부정문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안 하다. 이 띄어쓰기 해야 돼요. 그다음 못 하다. 자, 그래서 안과 못을 품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사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부사야. 자, 여기에서 또 안부정문이랑 못부정문. 뭐마지 않다.
자, 아니하다. 아니하다 줄이면 어떻게 돼? 않다가 됩니다. 다음, 넘어지 못하다. 이거는 붙여 써야 돼. 자, 그래서 안 하다도 아니하다야. 아니의 줄임말이야. 알겠죠? 아니하다. 자, 그래서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라고 해서 끊어서 얘를 본용언, 얘를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한 대 묶어서 얘를 둘 다 묶어서 서술어라고 해요. 우리가 중학생 때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문장 성분을 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기억나죠? 띄어쓰기 기준이었잖아. 맞죠? 근데 이렇게 본용어가 보조용어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띄어쓰기 되어 있지만 얘는 하나의 서술어라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안 하다, 못 하다 라고 하면은 요게 지금 짧은 부정문. 그 다음에 뭐지 않다, 뭐지 못하다라고 하면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긴이라고 해서 얘를 한자로 단형 부정문, 장형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단장. 알겠죠? 자, 그 다음 안과 못의 의미 차이. 의미. 안 하다는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하다랑 못 하다의 차이가 뭐야? 자, 일단 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내 선택으로 안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뭐가 담겨 있어? 주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지를 바탕으로 안 하는 거야. 자, 다음. 의지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 라고 하면, 오늘 비 안 내려 라고 하면 혹시 하늘이 의지를 가지고 안 내리는 거야? 아니잖아. 맞죠? 뭔데요? 단순 부정이야. 단순 부정은 또 다른 말로 사실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부정이요, 여러분들. 얘랑 좀 헷갈립니다. 알겠죠?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진짜 단순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자, 다음 못 부정문은 뭘 나타냅니까? 능력 부정입니다.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이제 밑에 보면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정문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력 부정인데 이 능력에 또 다른 건 뭐도 있냐면요, 상황에 의한 부정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봐.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해.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나 랭킹 1등 안 찍었어 라고 하면, 찍을 수 있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안 찍은 거야. 나 랭킹 1등을 안 찍었어 라고 하면 뭐야? 의지 부정이지. 근데 나 도저히 손가락이 안 돼가지고 랭킹 1등을 못 찍겠어 라고 하면 뭐야? 무슨 부정이야? 무슨 부정이야? 능력 부정이야. 안 되는 거야. 맞죠? 나 도저히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돼 이 말이잖아.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찍을 수 있는데 핸드폰을 뺏겨가지고 랭킹 1등을 못 찍었어 라고 하면 무슨 부정이야? 상황에 따른 부정이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능력 부정 또는 상황 부정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이랑 그 다음에 단순 사실 부정이 있고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9번 문제. 자, 요거는 진짜 모르면 안 돼. 왜? 3학년 2학기 때 했잖아. 물론 1학기 때 한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2학기 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관형어는 무엇을 수식한다? 체언을 수식합니다. 관형어가 되는 조건 4가지. 약 6개월 전에 내가 이거 4개 적어줬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관형어가 되는 조건 4가지. 체언에. 그렇지. 자,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는 형태.
자 다음 또 명사. 그렇지 원래 품사가 관형사이네. 다음 아, 저예요? 네 너예요. 그러면 또 뭐 있을까? 나머지 두 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성어미는 어디에 붙어? 그쵸? 어간 용언에 붙는다. 그쵸? 용언에 어간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남은 장은 뭘까요? 체온 단독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체온 단독으로 쓰이는데 체온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야. 그냥 진짜 체온 자체가 명사 이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든. 그 꾸며주는 역할 때문에 관용어가 되는 거야. 또는 체온의 관용격 조사가 원래 붙어야 되는데 생략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책상 사이를 걸어갔다 라고 하면 책상 품사 뭐야? 명사야. 사이 뭐야? 명사야. 명사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러면 명사 꾸며주네. 문장 성분 뭐야? 관용어야. 체온 꾸며주면 다 관용어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관용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체온 플러스 관용격 조사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인형 이러면 맞죠? 그 다음에 관용사가 붙는 거 헌 신발 여기 지금 다 관용어죠. 책상 관용어. 예쁜 꽃이 있다. 이런 것들. 이 관용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어 봅시다. 여기에 관용어 뭐 있어? 첫 동생의 흐르는 헌.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옆 품사건데 명사 단독으로 관용어 되는 거야. 옆이 뭘 꾸미는데? 반을 꾸미잖아. 맞죠? 명사 단독. 그 다음에 얘 뭔데? 관용사죠. 얘가 뭐야? 용언의 관용사형 어미가 붙은 형태입니다. 맞죠? 관용어가 된 거. 동생의 뭐야? 체언의 관용격 조사가 붙은 형태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첫은 뭐야? 원래 품사가 그렇지 관용사. 헌이랑 첫은 둘 다 관용사야. 알겠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활용하기도 좋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낯설지도 않고. 자 다음 10번. 시간 많네. 자 요거만 봅시다. 그러면 봐봐봐. 지금 이때 한 단어가 관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두 단어가 함께 체온을 수식하는 관용어로 쓰이기도 한다고. 그러면 두 단어가 함께 하나의 체온을 수식하는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옆도 반을 꾸며. 근데 반은 또 뭘 꾸며? 친구를 꾸미잖아. 맞죠? 그럼 이건 아닌데? 두 단어가 함께 하나의 체온을 주식하는? 옆반 친구면 옆은 반을 꾸미고 반은 친구를 꾸미는 거 맞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거 말하는 거네. 하나의 관용어 안에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경우 뭐 있어요? 얘는 품사가 두 개입니다. 맞죠? 이렇게 나누면 얘는 명사, 얘는 조사야. 두 개의 단어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단어가 함께 하나의 체온을 수식하는 관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두 개의 단어 없습니다. 얘만 두 개의 단어야.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되고요. 자, 다음 10번 넘어갑시다. 표준 발음법이네. 이거 언제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다. 그쵸? 자, 봅시다. 꽃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있어요. 자,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하는 경우. 조사, 어미, 전미사 세 개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가람아 뭐라고 불러? 형식 형태소라고 부른다. 그쵸? 자, 그래서 꽃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제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옮겨 발음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연음. 교과서에 있던 거. 옷, 이, 옷, 위. 발음 어떻게 돼요? 오, 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야? 시옷이 그대로 넘어가는 제음가대로 발음된 거야. 시옷 그대로 발음된 거. 제음가대로 발음된 원인은 뭐야? 얘가 뭐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맞죠? 얘 어떻게 발음돼요? 오, 뒤. 이렇게 발음되죠. 자, 얘가 오, 뒤로 발음되는 이유는 뭐야? 이 위라는 게 뜻이 있어, 없어? 있죠. 위. 맞죠? 자, 그래서 이 위를 무슨 형태소라고 불러? 실질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요, 형식 형태소 반대는 전부 실질이야. 실질이 아닌 모든 반대는 형식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아요? 초성에 뭐가 있다? 이응이 있다.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초성에 이응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 초성이 이응은 소리 안 나잖아.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은 뭐부터 적용한다? 음절 끝소리 규칙, 대표음이 연음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음운의 변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대표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옷 얘가 대표음이 뭡니까? 시옷 받침은 대표음이 디귿이죠. 맞죠? 자, 그래서 대표음이 연음되어서 지금 오, 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겹받침 역시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뒤에 것만을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자, 별표. 이 경우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자, 이번에 밑에다 적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는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다는 건 그냥 그 어떤 자음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리 다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우리가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우리 저기 시험 치고 나면 또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겹받침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현대국어는 어떻게 소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동시에 두 개의 자음을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얘는 잇몸 소리고 얘는 여린 이천장 소리란 말이야. 그러면 혀가 어디로 가야 돼? 잇몸 찍고 여린 이천장 뒤쪽으로까지 동시에 찍어야 되잖아. 맞죠? 이 동시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지금 얘를 둘 다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뭐만 발음한다? 한 개만 발음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리을을 발음하는 거야? 기역을 발음하는 거야? 기역을 발음하는 거야. 왜 그래? 얘를 리을 발음하면 어떻게 돼? 달 이렇게 될 거야. 얘를 기역 발음하면 어떻게 돼? 닭 이렇게 될 거야. 우리 달로 해, 닭으로 해. 닭으로 해. 맞죠? 그 뭐가 탈락하는 거야? 리을이 탈락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장분 단순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고 발음을 합니다. 그거는 이 체온 단독, 그러니까 이 단어 단독으로 있을 때야. 맞죠?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연음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연음이 되는 상황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소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제음가 그대로 발휘됩니다. 그러려면 한 번에 발음이 안 되니까 얘네를 어떻게 해버린다고? 쪼개버린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애는 앞에서 발음되고 뒤에 있는 애는 뒤에서 발음되죠. 자, 그래서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대표적으로 또 다른 것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 달글. 이게 어떻게 발음돼야 돼? 여, 덜, 비가 돼. 덜비. 자, 리을 기억은 리을이 탈락하는 거야? 기억이 탈락하는 거야? 리을이 탈락하는 거야. 왜? 그건 아까 쌤이 닭 발음해서 알잖아. 맞죠? 그게 원칙이야. 맞죠? 자, 그러면 흑 하고 나서 위야. 얘 발음 어떻게 돼야 돼? 흑, 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쉽게 말하면 이제 음운 변동 이후인데 이제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음운 변동이라고 할게요. 그냥 음운 변동 이후 연음된다. 그럼 여기서 어떤 변동이 일어나? 리을이 탈락하는 변동이 일어나. 위에 얘는 어떤 변동이 일어나? 시옷이 뒤끝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 맞죠? 자, 그래서 이 변동 이후에 연음된다 라고 해서 오, 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는 뜻이 있어 없어? 없어. 얘 엄이야. 없다에 다 빠지고 어 붙은 거잖아. 그러면 없다에 업이 어간이고 얘가 엄이겠지. 어간 어미.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돼야 돼? 나눠져서 시옷이 연음돼야 된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시옷이 연음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발음이 된소리가 된다고. 없어 이렇게 됩니다. 없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시옷이 겹받침으로 뒤에 붙어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볼래요? 비읍 시옷 또 뭐 있을까요? 리을 시옷, 그 다음에 기억 시옷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된소리 내기 규칙의 거의 대부분 이제 부합한다고 봐요. 리을 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몫을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어떻게 돼? 왜, 돌, 스, 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시옷이 연음되는 경우, 겹받침의 시옷이 연음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는 된소리다. 그쵸? 겹. 저기 쌍받침. 맞죠? 쌍받침 같은 경우에는 뭐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냥 콧받침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니까 얘는 뜻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쌍기역이 그대로 넘어가서 어떻게 돼? 꺾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근데 만약에 쌍받침으로 끝나는 없나? 쌍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감 말고 다른 애가 없나? 그냥 명사? 쌍받침?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뭐 같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있어.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실질 형태소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갑이 돼야 됩니다. 왜? 쌍기역도 어찌됐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 기역으로 발음되잖아. 맞죠? 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연음될 때 기역이 연음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뭘 봐야 돼?
얘가 형식인지 실질인지를 봐야 돼. 알겠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쌤이 요 설명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문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그걸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이해 안 되는 어떤 문법적인 개념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그 이전 개념까지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앞에 3번 문제 넘어가 보세요. 자, 담화의 특성입니다. 담화의 특성 두 가지, 응집성.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요? 담화의 특성, 응집성하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여기 안 나와, 보기 안 나와. 뭐 있는데요? 담화의 특성, 응집성.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주제로! 담화의 특성 두 가지. 하나의 주제로 통일돼 있어요. 통일. 맞죠? 통일성. 자, 우리가 보통 담화에서 응집성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밑에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그래서 우리는요, 글을 쓸 때 동어 반복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단어를 뭘로 바꿔?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로 바꾸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지시 표현, 접속 표현. 이거는 근데 내가 지난번에 비문학 하면서 이거 글의 특성 해가지고 저기 응집성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응집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담화가 있어, 또는 지문이 있어, 텍스트가 있어. 앞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거를 한 번 더 가리키고 싶어. 그럴 때 A라고 해서 이 A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A로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 써? 그것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야?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텍스트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연결시켜 준다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응집성이 높은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담화의 그 저기 응집성이죠. 응집성. 자, 그 다음에 접속 표현이 있습니다. 접속 표현은 뭔데?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야. 근데 연결해 주는 게 왜 응집성을 높이는 건데? 앞 문장과 뒷 문장에 관계를 밝히는 거거든. 나는 못생겼어. 그러나 성격은 좋아. 라고 하면 뭐야? 지금 무슨 관계? 두 문장은 서로 역적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밝혀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접속 표현이랑 지시 표현 이런 것들이 담화의 응집성을 높여주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게 없네요, 여러분들. 이 지문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면 되는 게 요거 준언어적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있어? 비언어적 표현만 있어요. 뭐가 비언어적 표현이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 전부 비언어적 표현이야. 맞죠? 자료를 제시하며 가리키며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며 이런 것들 전부 뭐야? 행동, 표정 뭐 이런 것들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언어적 표현만 있고 준언어적 표현이 없습니다. 준언어적 표현은 예시 뭐 있어? 목소리의 높낮이를 바꾸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말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근데 지금 그거는 없네요. 그러면 비언어적 표현만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토론 봅시다.
혹시나 토론의 주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논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중학생 때 논제를 가장 먼저 이제 설정을 하죠. 자, 그러면 논제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설정합니까? 쟁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로는 아니죠. 찬성과 반대는 무엇의 찬성, 무엇의 반대야? 논제의 찬성, 논제의 반대야. 그래서 찬성 측의 의견은 뭐랑 똑같아요? 논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논제에 반대되는 의견이 바로 뭐야? 반대 측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어떤 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요거. 쟁점을 정하죠. 찬성 측, 반대 측이. 쟁점은 뭔데?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쟁점 설정되어 있고 거기 사이에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쟁점들이 나와 있어. 그러면 자, 쟁점 1, 쟁점 2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토론의 주제가 있고요. 찬성 측에서 찬성 1, 쟁점 1, 쟁점 2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요? 자, 토론은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회자가 진행하고 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찬성 측의 입론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반대 측의 입론이 나오죠. 입론하고 나면 그 뒤에 뭐 해요? 반론합니다. 반론은 뭐야? 상대 측이 제시했던 입론 근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반론이지. 기억나죠? 자, 다음 장문 파트는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 지문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요거만 좀 살펴보면 돼요. 어차피 지문 내용은 안 바뀔 거거든. 맞죠? 지문 내용은 그냥 안 바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거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안 쓰여 있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 맞죠? 자,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기사문 표제 부제만 얘기합시다. 우리 신문기사 같은 거 보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제목이 있는 요걸 이제 우리가 표제라고 하죠. 표제하고 나면 여기 조그맣게 부제가 달려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본문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표제, 부제, 본문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본문은 저기 뭐냐 지문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본문은 본문인데 아예 전문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앞에 전문 두 줄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죠.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모고 관련된 것들은 지금 다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따로 쌤이 또 자료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 볼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숙제 내준 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마칩시다.